저는 장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란 무엇인가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은 사르트르의 철학도 들어있고 또 이제 사르트르가 이제 문학 작품도 썼잖아요. 그 작품이 같이 묶어놓은 동서문화사에서 이렇게 묶어서 선집으로 낸 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르트르의 철학을 알려면 기본적으로 뭘부터 알아야 되냐면 17세기부터 누가 나타나셨죠. 이성을 강조한 누군가가 나타나셔가지고 보편 이상을 계속 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전한 게 산업혁명과 과학혁명이 막 발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일어나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겼냐. 피에르 케고르나 니체 같은 사람들이 구체적인 인간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개인의 고통, 개인의 불안 이런 것들 다뤄야 돼 라고 이제 실존주의의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진리, 눈에 보이는 확실한 거 이게 좋잖아요. 계속 보편 이성을 계속 외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세기 초반에 선생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세계 대전, 양대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이게 뭐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야 돼? 요때 짜잔 하고 나타난 게 이슈화된 게 실존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이데거부터 이 사르트르까지 이 실존주의가 유행을 했는데, 자, 실존주의가 이 세상, 그러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 세상, 정말 폐허가 된 이 세상의 해법이야 라고 등장했지만 그 반대 이면에서 아니야. 이 비판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류에서 비판이 이루어졌냐? 두 가지 부류에서 비판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마르크스주의,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 공산주의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철학이 정적인 철학이야. 행동이 없어. 움직임이 없어. 이거 그렇게 하다 보면 변혁을 이루는 게 아니라 부르주아의 철학으로 그냥 쭉 딸려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뒤집어 엎어야지. 이렇게 전복을 개혁을 할 수 없다라고 마르크스주의에서 비판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비판했냐? 실존의 인간 얘기하면서 너무 인간을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추하고 악하고 애매하고 알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밝은 부분을 등한시했어 라고 실존주의를 계속 비판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르트르가 가만히 있겠어요? 1945년도에 이거에 반해서 나 이거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변론을 하겠어 라고 공개 강연을 해요. 1945년도 10월에 이 공개 강연을 하는데 공개 강연 제목 이름이 뭐냐면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실존주의가 그냥 니들이 말하는 그런 비판 수준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존엄성을 계속 설명해주는 철학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 실존적으로 너무 힘들지. 그런데 실존주의는 생활을 가능하게 하도록 가르쳐줘. 자, 2차 세계대전 일어나고 완전 다 폐허가 됐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방법을 가르쳐줘. 그리고 모든 진리와 모든 행동 안에 우리는 환경만 있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그 환경 안에서 그거를 뚫어내고 선택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주체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실존주의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자, 그럼 먼저 실존주의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누거든요. 뭘로 나누냐면 무신론적 실존주의와 유신론적 실존주의. 신이 있고 없고로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예요. 자, 실존주의를 설명할 때 두 부류에서 우리 사르트르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네, 알고 계세요. 무신론적 실존주의에 나는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유신론이건 무신론이건 종교를 까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존주의를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기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둘 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네, 실존은 본질에 앞서는데 이걸 설명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주체성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주체성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 이 주체성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사르트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잡은 질문은 실존주의의 주체성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잡아봤어요. 첫 번째는 자, 실존이 먼저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는 목적이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다, 만들어가는 주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실존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의학하는 무해 사건들 많잖아요. 거기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스스로 만들어가려면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된다. 어떻게? 앞이 깜깜해요. 알지 못해요. 미래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를 던져야 된다라고, 기투해야 된다, 투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투기, 좋아요. 다 투기해. 근데 어떤 틀 안에서 투기를 해야 되냐? 만인에 대한 만인의 책임이 있어. 이 만인이 10,000명의 사람이잖아요. 그 중에 나도 만인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투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가보면 사물들은 어떻게 하냐면 목적이식 태어나요. 자, 페이퍼 나이프에 대해서 사르트르가 얘기하거든요. 페이퍼 나이프가 지금은 없어요. 그전에는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물이 나오냐면 편지를 이쁘게 뜯는, 이렇게 길고 날카로워서 편지를 이렇게 예쁘게 뜯는 목적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이 본질, 방법, 쓰임새, 목적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실존,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실존에 앞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본질은 실존에 앞선다라고 하면 본질은 선생님들 생각하시기에 나는 이미 정해져 있어. 내 목적이 있어. 소명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강낭콩을 심으면 뭐가 나죠? 강낭콩이 나요. 그러면 호박씨를 심으면? 그쵸? 강낭콩을 심었는데 호박이 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강낭콩이라는 본질이 있어서 땅을 어떤 땅에 심느냐에 따라서 뭐가 나온다? 그래도 강낭콩이 나온다. 그래서 본질은 실존에 앞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르트르는 인간은 반대야. 인간은 딱 정해져서 태어나지 않아.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구는 인터넷 어디 쳐도 다 나올 거예요. 사르트르 치면 다 나오잖아요. 선생님들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내던져진 실존이 내가 목적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 먼저 그 전에 실존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너는 판사가 될 거야, 너는 의사가 될 거야, 너는 선생님 될 거야, 있어요 없어요? 먼저 실존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세상에 내던져졌어요. 자, 내가 선택했어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비로소 내가 나를 규정하면서 계속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가 우리다라고, 실존적인 주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실존주의가 말하는 비열한 사람, 영웅. 자, 자이언트에 나오는 정보서 비열하게 생겼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 안중근은 다 영웅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너는 비열한 사람이야, 너는 영웅이야, 이렇게 규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실존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만들어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실존이길래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우슈비츠 많이 얘기했지만 여기에 그냥 내던져진,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요?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존 자체는. 그리고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요, 자연재해가 일어나요, 불이 나요, 이런 거 설명할 수 있어요?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증상을 딱 나타냈어요. 근데 설명할 수가 없어. 이게 뭐야? 확 나한테 덮쳐서 우연적으로 발생했어요. 자, 아이가 2살인데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이런 실존을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린 이런 실존에 내던져진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는 인간적인 것 같으면서도 어떤 세계냐면 비인간적인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의 밤이 아예 춥고 싸늘하고 접근 불가능한 세계다. 해석이 안 되고 또 소화도 안 되는 상태다라고 해서 이 쇤베르크의 정화의 밤이거든요. 어떤 상태인지 잠깐 음악 들어보실게요. 처럼 소화 안 되고 엉켜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해석하고 어떻게 이제 방어를 하는 거죠. 내가 도덕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자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르트르가 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9개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 예수의 신부를 만났는데 이 예수의 신부가 이런 실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어. 근데 모든 연애도 실패, 시험도 실패, 청년 시절에 있었던 거 모두 실패인데 뭐가 있었냐면 종교시설에서 급비생으로 후원을 받아서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만 있어요. 이런 실존에서 어떻게 나를 세워가고 나를 만들어갔냐 했을 때 그는 세속적인 성공은 나한테 안 맞아. 나는 세속적인 성공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신앙의 승리만이 나를 세울 수 있어. 내가 다시 거기에 살아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이 종교에 심취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예수의 신부가 처음부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의 신부야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실존을 마주하냐에 따라서 내가 나를 계속 만들어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만들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만들어가냐? 어떻게 만들어갈까요? 나를 던진다라는 거예요. 여기 프로젝트라는 게 투기, 기투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프로젝트라고 하거든요. 앞으로 던진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빔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 빔이 검은색 화면에 어두운데 거기서 빛을 쏘면서 그 다음 미래가 펼쳐지듯이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지만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깜깜하지만 미래를 향해서 자기를 던지는 투기하는 존재다. 행동하면서 투기하는 존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나는 이런 존재가 될 거야 라는 인간상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실존을 마주하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요? 아이가 증상을 나타내지 않았으면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반복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존을 마주하고 내가 이렇게 변화하고 살아보니까 어떻게? 나는 이 타인을 보면서 또 잘하잖아요. 나를 분석해주는 분석가 선생님이 사람을 살리시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내가 존재하길 바라는 인간상을 계속 꿈꾸면서 그걸 향해서 계속 우리는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정신분석가가 되기 위해서 상담을 하고 또 그걸 위해서 책을 읽고 그걸 위해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숭령공 사례를 들려고 하는데 1880년도에 이 숭령공이 엄청나게 인기 있는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다 노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기계가 발달을 하면서 이 기계가 다 돌아가니까 직원 한 명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 숭령공에 대한 자부심이 내가 이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야 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년 정도 훈련을 받으면 숭령공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숭령공에게 그냥 어느 날 계속 그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월급이 별로야. 근데 내가 이렇게 버는 돈이 이만큼인데 부르주아들은 이만큼 가져가고 나는 이만큼밖에 안 줘. 여기에 상황을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 가치를 정립해요. 이러면서 계속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장시간의 노동, 실존이잖아요. 장시간의 노동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 많은 책들을 읽고 또 자신은 혁명가의 참다운 담당자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비숙련공들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도해주고 교육해주고 오늘 교육학 배우셨잖아요. 거기처럼 계속 지도자의 역할, 교사의 역할로 계속 자기가 반영해주면서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합을 가입하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부르주아즈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노예처럼 그냥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1884년도에 노동협동조합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 행위로 인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발전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합 지금은 많이 변화된 형태로 변형된 형태로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들과 맞서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실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조합을 만들어야 돼 하고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럴 수 있었던 거 이 만능 공작기계라고 하는 이 기계가 다 해. 이게 내가 다뤄.
이 우월성, 동일시하듯이 그런 것이 내면화되고 주체화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이렇게 행위로 자신을 던질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능력, 용기, 가치 분명히 있었는데 자기가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실존적으로 살아보니까 이거 아니잖아. 이게 의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조합을 만들고 투쟁을 하면서 행위로 자기를 기투했다. 투기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투기를 하면 투기하는 것까지 다 좋아요. 다 투기하면 어떤 자기 이익에 의해서 아까 투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르트르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스스로 선택을 해요. 그렇게. 그런데 선택함과 동시에 인류에 대한 선택도 같이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제 숲속에 있는 이게 막 우거진 숲속에 사람이 딱 들어갔을 때 지나가야 되니까 길을 내야 되잖아요. 길을 내가 막 내고 갔어. 그 다음 오는 사람들이 다른 데로 안 가고 그 길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런 길이 진짜 형성이 됐다. 보편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거,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 책임을 지는 거야. 근데 이 책임이 아까 말한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책임. 왜? 우리는 이 인류 공동체 안에서 나를 참여시키고 행동하고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결혼 사례를 들어요. 이 결혼은 너와 내가 좋아서 결혼을 하지. 그런데 결혼을 함과 동시에 어떤 사회적인 모델링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거기에 나도 일부 이처제라는 이 문화에, 일부 이처제라는 이 틀 안에 나도 참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참여를 하면서 인간상을 계속 구축해 가는데 또 나를 보면서 또 그런 대상들이 또 결혼을 하고 그런 꿈을 꾸고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면, 교사면, 부모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만약에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지? 내가 무슨 행동을 했어. 내가 사과를 이렇게 깎잖아요? 그러면 저희 애들도 비슷하게 깎아요. 왜? 알려주지 않아도 애들 다 동일시하고 따라한단 말이죠? 그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거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있는 모래같이 너가 너의 믿음의 자녀들이 많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 사르트르의 말이에요. 야, 정신분열자도 음성을 듣잖아. 그러면 아브라함이 들은 음성이 천사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어떻게 구별해? 그래서 불안을 더 느꼈다라는 거예요. 왜? 나 하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들이 다 그걸 따라올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끊임없이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이게 괜찮을까? 보편적일까?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게 보편적일까? 제가 이제 책 읽고 강의하고 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저희 가족에서 야, 나 따라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원래 자연분만 하면 3일만 병원에 입원하거든요. 3일 후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와요. 근데 3일 만에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크겠어요. 쬐까맣잖아요. 근데 저하고 남편한테 그 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딱 아이를 받아들고 어떡하지? 왜 느낄까요? 이 쬐까만 애를 어떻게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행동에 이런 불안이 올라온다. 그래서 실존적으로 이런 책임을 져야 하는 이 실존 문제에 우리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불안하면 우리는 다 병리적이야, 안 좋은 거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행동의 조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안 때문에 내가 바로 액팅하고 행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고민하고 개념 안에서 사유하고 하면서 고뇌할 수 있는 게 실존적인 주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싶잖아요. 제가 요 북클럽 오라고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3년이 걸렸어요. 그걸 선택하는데 무서우니까 선택 안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위대함이 우리 존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만인에 대한 만인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이 올라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인 중에 선생님 하나하나가 다 1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하나하나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존적인 불안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고 책임감 때문에 압도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르트르가 이런 불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실업자는 자유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실업자가 그냥 나 실업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체념할 수도 있고 또 그거에 반박해서 직장을 막 또 알아볼 수도 있어요. 자, 가난한 이 시골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시지 않았죠. 이렇게 내던져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난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 아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피할 수 없는데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 상태로 가난한 상태로 살 건지 거기서 내가 다른 선택을 해서 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나를 던져서 이 다른 선택을 할 것인지는 나의 자유다라고 사르트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세상에 주어진 거 없대요. 실존적으로 나한테 오는 거 불행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자유를 실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유는 당신들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베토벤이 어떤 증상이 있었죠 마지막에? 네, 청각이 마비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어떻게 할 거야? 음악을 포기할 거야? 그대로 있을 거야? 아니면 그래도 음악을 할 거야? 라는 선택 가운데서 자신을 던지면서 작곡한 곡이 바로 합창이라는 곡이거든요. 잠시 들어보실게요. 이렇게 실존적으로 불안하고 나를 압도하는 공포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이겨내고 통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베토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론인데요. 인간은 인간의 미래래요. 실존이 본질에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미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그 미래에 대한 윤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거기에 공헌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기초를 해야 되는지 계속 아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데올로기 안에 갇혀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내 안에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잘못된 건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데 이 사르트르는 해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밖에 있는 것을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안정적이고 등 따시고 배부른 거 말고 이 미래, 어두운 미래지만 나를 던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가 떴냐면 이 콜럼버스가 그때만 해도 저 수평선 끝에는 배가 뚝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도 못 나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던진, 알 수 없는 미래에 자신을 던져서 정말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은 항상 이런 고정된 책이 아니라 매주 아니면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씩 계속 다른 책을 계속 고르시면서 이런 자기 밖의 것을 구하면서 계속 실존적인 주체로서 계속 살아가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